전쟁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피 흘리는 1000만 명이 죽은 전투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어디선가 파티가 열리고 정치가 시작이 되고 외교 관계를 또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전후 처리 문제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랑스가 사실은 이 뒤끝이 있었어요. 굉장히 솔직히 이 상황에서 뒤끝이 없을 근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11월 11일에 있었던 건 정전 조약이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사유 조약은 그 이후에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전은 종전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정전은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전쟁을 완전히 매조지하는 조약이 바로 베르사유 조약인데 장소가 바로 베르사유 궁전 거울방입니다.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871년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네. 프랑스의 길을 걷기 위해서 굳이 또 장소를 베르사유 거울방을 택해서 거기서 이제 독일이 통일되었다고 하면서 독일 제국 네, 선포식을 제국 선포. 하거든요.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가 맺힌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거기 흰 옷 입고 딱 예. 그래서 결국은 굳이 또 그 장소를 골라서 또 날짜도 굳이 또 1월 18일을 18일. 택해서 뒤끝이야. 예. 1919년 1월 18일 베르사유 거울방에서 이제 조약이 들어가고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예. 교수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뒤끝이 있네요. 이게 프로이센 제국 선포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진짜. 뒤끝인데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렇죠, 그렇죠. 이해하죠. 그런 뒤끝입니다. 네. 진짜. 프랑스 입장에서는 48년 만에 복수를 한 셈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승전국으로 참석한 나라가 무려 27개 국가라고 하는데 참전의 대가로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 전에 했었겠죠.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떠올려야 될 인물이 바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인데요. 강화 조약의 기본이 될 평화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발표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핵심만 꼽자면요. 그 원칙이 뭐냐? 비밀 외교 금지, 그리고 경제 장벽 제거,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없애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군비 축소, 전쟁에 들어가는 돈을 쓰지 말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항인데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해결. 그래서 결국 민족 자결주의가 민족 이게 자결주의.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 조직으로 국제 연맹을 결성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평화 구축을 하기 위한 바닥을 다지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 프랑스의 클레망소 총리라든지 영국의 또 고위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윌슨 이 사람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때 이랬어요. 윌슨 보면 이랬어. 예수 그리스도 같네. 막 이랬어. 그때 진짜 이렇게 비아냥을 했었어요, 진짜. 그중 그 윌슨에게 기대를 걸었던 이 파리 네. 강화 회담에 기대를 걸었던 게 바로 우리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네.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자주국가를 꿈꾸는 노력을 하는 국가에게는 그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 질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재편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재편되는 가운데 이념으로 등장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어떤 정세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서 김규식 선생님이 3월에 파리에 갔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4월 11일 날 이제 샹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부터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의 외교 특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큰 꿈을 안고 활동을 하셨지만 네. 쉽지 않은 활동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청원을 하죠.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도 빨리 넣어주라.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 이 부분은 뭐냐면 전승국 간의 패전국의 식민지와 영토를 재분할하는 걸로 변질돼 버립니다. 군국주의자는 끝났지만 제국주의는 계속 이어졌죠. 네, 그래서 조선과 같은 비서국 식민지는 관심 바뀌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은 1919년 1월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붕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조선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었고 죽음을 둘러싼 어떤 그런 의문 혹은 분노 이게 결국 고종 황제 이제 장례식을 이틀 앞둔 3월 1일 날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조선 우리나라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울려 퍼지는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고 네. 세계에 정말 많은 귀감을 줬고 어떻게 보면 일제 그 총검에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 세계 우리 독립의 열망을 그렇죠. 보여줬던 정말 위대한 사건이었죠. 근데 그게 지금 1차 대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 중에도 분명 참전국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열강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뭐 눈밖에 거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참전한 거 모르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중국도 참전했어요. 네. 중국에게는 1차 대전이 절호의 기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중화민국이 태어났긴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군벌의 분열, 그 다음에 일제 침략, 서구의 어떤 지금까지 계속 침탈이 있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식민 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극복하고 어떻게 보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연합군에 여러 차례 참전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어요. 네. 참전 의사를. 하지만 연합군에서는 중국군 너희가 들어와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일본?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전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딱 전쟁이 터지자마자 독일령 산둥반도를 누가 가져가 버려요? 일본이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거를 뺏어와야지. 가져오고 싶었던 거고 지금까지 중국을 올가매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서구의 불평등 조약 체계를 이 기회에 어떻게든 변경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런 거를 연합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중국이 좀 방향을 바꿉니다. 직접적인 전투 부대를 파병하는 대신에 간접 참전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약 14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 이게 공식 명칭도 있습니다. Chinese Labor Corps예요. 이걸 어디로 보내냐면 영국군과 프랑스군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인 노동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전쟁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중국인들이 했다고 보면 됩니다. 참호를 파고 물자를 운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거의 안 다룬 문제긴 한데 시체 문제예요. 군인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체 수습하는 겁니다. 네. 시체 수습하는 일을 또 중국인들이 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수품을 정비하는 거. 네. 그래서 여러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차를 조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올라갔다고 그러면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을 실적으로 뒷받침하는 비전투 인력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한 수십만의 중국인들이 동부전선으로 가서 러시아를 또 지원해 준 역할도 오. 했을 정도로 중국도 실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가 1917년에 와서 어떤 일이 터지냐면 중국인 노동자를 태웠던 프랑스군 선박이 독일군의 무제함 잠수함 작전에 침몰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같은 해에 중국도 연합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는 연합군 측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이탈했으니까 극동아시아를 자칫 잘못하면 다 누가 가져갈 것 같습니까? 일본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세력 팽창을 견제할 수 있는 누군가가 또 필요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노동력이나 병참 지원의 실용성이 더욱더 커졌던 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참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윌슨주의가 막 퍼지잖아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 같은 어떤 비서구 국가의 어떤 그런 정당성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의 참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파리 강화 회담에 중국도 대표단을 보냈는데 네. 그러면서 중국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산둥반도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반환해달라, 불평등 조약 철폐해달라. 그 다음에 독일이 보유하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권익의 회수를 요구했지만 여기서 반대했던 딱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일본. 일본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연합군의 대부분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국 내부가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우리도 했는데. 네, 했는데 결국 외교를 실패했고 그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 서구 국가 일본이 누굴 무시하는 겁니까? 중국. 우리를 무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중국의 민족주의 운동이 활활 불타오르죠. 그게 바로 중국의 오사 운동입니다. 네.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대표단은 베르사유 조약의 그 조약문 있잖아요. 거기 서명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 최초의 국제 조약 거부 사례였어요. 결국 중국은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딱 느끼게 되냐면 정의보다는 정당성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힘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중국의 굴욕적인 역사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중국은 결국에는 강한 나라, 강한 주권,
조직화된 국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과거에 우리의 그런 어떤 불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트라우마를 계속 우리는 잊지 말고 극복을 해야 한다는 게 지금의 중국의 대외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어디에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디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도 그냥 힘의 논리라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 진짜 한심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서에 대해서 진짜로 힘의 균형을 좀 지켜주려고 했던 역사도 있어요? 사실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윌슨의 사실은 평화 원칙도 네. 어떤 그 숭고한 원칙이었지만 결국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았고 네. 뭐 당연히 뭐 클레망소라든지 뭐 로이드 조지 같은 사람이 저 윌슨 저 사람 대학 교수를 하니까 현실을 모르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한다 하면서 아주 그 정치인의 노회한 술수로 찜쪄먹는 네.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좀 말씀을 보태자면 심중령님께서 중국의 경우를 잘 말씀해 주셨지만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이 관여하면서 중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이때 유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에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프랑스에서 배울 거는 뻔한데. 예, 사회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젊은 엘리트들이 사회주의에 많이 이제 경도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공산주의 중국을 건설하는 엘리트들이 이때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방향을 정했고 뭐 대표적인 예가 덩샤오핑. 예, 덩샤오핑이 바로 이때 프랑스에 네. 있었습니다. 네. 정원라이도 갔었던 네. 거겠죠? 예, 예. 그러면 덩샤오핑과 조언라이가 만약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수 그럴 수도 있었겠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도 이때 이걸 또 목격했죠. 프랑스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호치민이 연관되진 않았지만 파리 강화 협상 때 우리의 김규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호치민도 네. 상당히 큰 희망을 가지고 청원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찬바람 맞는 걸 보고 또 한 번 강대국 기대 논리가 얼마만큼 네오강가를 알고 다른 길을 걷게 되죠. 사회주의 도미노 이론의 중심은 프랑스였군요. 거의 그런 셈이 됐죠. 사실 참전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4개 국가가 다 그냥 조율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는 당연히 알겠는데 또 하나의 국가는 러시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돼야겠습니다만은 이게 혁명으로 나갔다 러시아는 그래가지고. 없어졌잖아요.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 러시아는 이미 제국이 무너진 상태였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를 여기다 앉히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너네 대신 좀 못 믿었지만 이탈리아를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거기 그래 이탈리아도 피를 많이 흘렸죠. 거기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일본까지 들어가 있었죠. 원래는 일본까지 5대 승전국으로 포함해서 자리를 끼워줬는데 그 1차 대전에서 일본이 뭘 했어요? 아시아의 독일 이런 맞습니다. 지분들을 싹 정리해줬죠. 찡따오 뭐. 예.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그 몇몇 곳을 일본이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뭐 엄청난 기여를 한 건 없어요. 사실 피해도 얼마 안 입었잖아요. 피해보다는 이익을 많이 짭짤하게 봤죠. 이익을 많이 봤죠. 저희 전다방 시작 태평양 전쟁의 원인에서 네. 1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일본이 재미를 봤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다시 1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꽤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회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맞아요. 이게 네. 일본도 상당히 야심이 많은 국가로서 이 5개 국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눠먹기를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보인 성의에 맞게 대접은 잘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 있어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좀 이득 보는 게 있을 텐데 일단 빅4가 모였잖아요. 빅4가 모였는데 그들의 대화가 전 세계의 이제 향후의 질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모두 결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직접 그들의 대화를 들어봐야 되겠거든요. 네. 자 그럼 먼저 이탈리아 대표 나오셨어요. 오를란도 심 총리. 정말 묘하게 설득됐어요 그때. 최대 피해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클레망스 총리 나오셨어요. 위. 샤를 윌슨 대통령 나오셨네요. 알겠습니다. 최 윌슨님. 너무 이상주의자네. 딱 봐도 지금. 네. 자, 그리고 우리 자문의 류현수 교수님 한국 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예, 저는 뭐 그냥 밑자락 막 깔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탈리아를 끌어들이려고요. 영국이 땅을 준다고 하는 비밀 조약을 맺었죠. 네. 런던 조약으로 야 우리 그 연합국에 같이 싸워주면 너희들 원하는 땅 줄게라고 하면서 이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북부 땅이죠. 예, 맞습니다. 남티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이 와가지고 모든 비밀 조약 폐지 어. 하니까
제일 황당한 나라가 이제 이탈리아. 이탈리아였던 거예요. 그 조약 무효 이렇게 한 거잖아. 아니 우리 이탈리아군이 그 추운 알프스에서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서 싸웠는데 이손 총각이 다 빨갛게 묻었단 말이에요. 그치 이손총. 아니 뚝 까놓고 미국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렸어요. 맞아 맞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란도 총리 뭐 이손 총왕이 흘린 피 이미 빙하물이 다 씻겨서 바다로 이미 흘러갔습니다. 우리 구호는 잊고 이제 새로운 평화를 노래하면서 행복한 세상에 사는 그런 우리 이상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왜 자꾸 구원에 얽매여서 이렇게 원한을 심으려고 그러십니까? 아 그럼 대통령 각하 할 말이 있습니다. 왜 프랑스는 알자스로렌 가져가고 라인란트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알자스는 옛날에 독일이 뺏어간 그 전력이 있고 그거에 라인란트도 대해서는- 가져간다. 아 잠깐만. 우리는 지금 한 국토의 20% 작살났어요. 자꾸 얘는 되는데 넌 왜 안 이거 하지 마. 저희도 엄청 죽었습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탐내는 남티롤 지방이나 아디제 지방 거기 이탈리아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삽니까 거기? 독일어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이탈리아로 동화시키겠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미래 또 원한의 씨앗을 뿌리는 이걸 어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방치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으로 평화를 노래합시다. 우리들의 잠깐만 저희 사랑으로. 천주교입니다. 가만 있어봐. 이 양반 별명이 예수야. 응? 아. 지금 만약 이 얘기대로 거기서 사단나 봐요. 또 우리한테 손 벌리겠죠? 병력 보내달라, 무기 보내달라. 뻔해. 내가 지금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빅4가 뭐였잖아요. 빅4도 같은 빅4가 아니야, 진짜. 이탈리아 사람들은 무슨 뭐 양심이 없나? 여기에 지금 자리 만들어준 것도 굉장히 어렵게 내가 얘기해서 한 거예요. 알았어요. 형님들 저 지금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무솔리니 이런 극우주의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뭐라도 가져가지 않으면 진짜 우리 끝나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없어. 무솔리니 손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좀 뭔가 해보려고 해봐요. 아, 이제 무솔리니 손을 잡는 건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신앙심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좀 극복해 봅시다. 결국 이렇게 올란도 총리는 원하는 걸 얻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명을 놓고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꽁트는 했지만 한 명을 놓고서 굉장히 막 성토도에 비슷한 게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올란도 총리는 진짜 이게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모욕이라고 받았던 것 그래서 같아요. 맞습니다.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결국 이 사람의 그 외교 실패에 따른 비난율은 엄청 높아졌고요. 스스로 그걸 견디지 못하고 6월달에 총리직에 사임을 합니다. 아, 이 와중에 총리가 바뀐 거예요. 네,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뒤를 이은 인물이 이 내각에서 재무장관이었던 프란세스 니티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고 이 사람이 땅땅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사실은 이게 거의 뭐 강화 협상이 아니라 이제 뭐 봉숭아 학당 비슷하게 됐는데요. 이 삐뚤어진 이탈리아가 결국 택했던 인물이 바로 베니토 무솔리니였고 무솔리니였죠. 네. 무솔리니로서 유럽의 파시즘의 문을 열었고 이 무솔리니의 뒤를 또 따른 인물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도미노처럼 쌓이고 넘어져서 네. 또 한 번의 전쟁을. 그럼 이 가지게 된 제국주의자 대표들이 이탈리아를 조금 더 배려해줬으면 이탈리아 국민들이 무솔리니 쪽으로 안 넘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렇죠. 역사에는 뭐 가져온 민족주의가 없지만 막 올라가진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아, 역사는 진짜 네. 무섭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빅4의 최종 합의 체계가 확정이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빅4의 이 합의 내용이 동맹국 전체가 아니라 패전국들과 각각의 개별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약 자체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따로따로 하는 그런 강화 조약이 체결되기도 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은 5가지의 조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쪼그라든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라는 그러니까 이 나라들 이름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오스만 제국도 이제 해체가 되거든요. 아 오스만, 네. 오스만도. 그러면서 이제 트리키예가 탄생을 하게 되죠. 전 세계 질서가 아예 완전히 재편돼 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제 오스만은 그 이후에 굉장히 가혹한 뭐 조약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세브르 조약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1차 대전이 끝난 이듬해인 1919년부터 그리스하고 또 주구장창 싸웁니다. 사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옛날에 표어가 있었습니다. 불씨를 확실하게 끝내놔야 다음번 화재를 막는 거잖아요. 1차 대전을 종결하는 조약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 조약이잖아요. 이것도 불씨를 못 잠재웠죠. 예, 사실 베르사유 조약을 좀 살펴보자면요. 총 5편, 15개 항, 440조, 18개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국의 입장보다는 프랑스의 입장에 관철이 됩니다. 훨씬 많이 봤죠. 그래서 많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일을 철저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전쟁을 못 일으키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강경책을 취하죠. 그래서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다 몰수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1,320억 금마르크인가요? 전쟁 배상금을 매겼다는 얘기죠. 이 1,320억 금마르크가 대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불 전쟁 때도 50억 금프랑을 제가 얼마인지 금이 그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네. 근데 그때는 금이 붙는 게 중요해요. 빨리 갚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충격이 좀 덜했거든요. 금방 갚았어요. 예. 그래서 1,320억 금마르크를 금의 양으로 환산해 보면은 무려 47,312톤이에요. 지금 금값 엄청 비싸잖아. 잠깐만. 이게 금이 이 정도 존재했어요 그때? 아, 뭐 전 세계 금 모아보면 이만큼 되겠죠. 전 세계 금을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와닿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돌반지 아, 금 돌반지. 한 돈 들어가잖아요. 네. 3.75g. 이걸로 하면 돌반지 한 12억 개 정도?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공간 다 채우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요즘 시세로 금값으로 환산하면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 아니 잠깐만 이건 5조 달러요? 7천조가 넘는 돈이죠. 와 거의 경이네요.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산하는 물가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은 5조 달러는 아니고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숫자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지금 850조 원 정도 되는 850좀 돈이죠.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예산보다 큰 거잖아. 맞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넘는 660조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거의 뭐 1년 반치 예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액수니까 주변에 누가 보기에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이걸 진짜 돈 내라고 매기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 한번 뭐 먹어봐라 라는 식으로 그냥 매기는 건지 전 독일인의 노예화. 거의 그런 식이죠. 이걸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개탄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명한 경제학자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케인스가 영국 재무부 관료로 이 파리 강화 회의에 영국 측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케인스가 이 자리에서 이 회담 돌아가는 꼴을 보고서 분노를 했습니다. 왜요? 도대체 이게 앞으로 평화를 위한 회담이냐? 분위기가 전혀 이게 아닌 거예요. 다들 이 독일은 다시 전쟁을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멸망을 시켜야 돼. 거의 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렌지에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냥 쥐었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회의가 들어갔고 결국에 이 케인즈는 거의 회담이 마무리가 될 즈음에 이제 사임을 합니다. 대표단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책을 한 권 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평화의 경제적 결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거는 모든 승전국들이 독일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갖고 독일에게 더 큰 모멸감을 주고 더 큰 복수와 파국을 불러일으킬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걸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진가는 나중이 돼서 한번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실제로 여기서 예언한 대로 나치가 다시 등장하고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 휘말리자 다시 이 책이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 역시 케인즈가 해안이 있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만큼 징벌을 하지 않게 되죠. 네.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갖다가 독일이 다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독일이 갚은 방식이 빚내서 갚았습니다. 그렇겠죠. 그 방법밖에 없죠. 프랑스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안 되니까 주로 돈을 어디서 꿨냐면 미국한테 꿨어요. 미국한테 그렇겠죠. 미국에서 달러 채권을 막 발행해갖고 1932년까지 한 6분의 1 좀 덜 되는 한 200억 마르크 정도까지 지불했고요. 와, 그래도 어우, 많이 굉장히 짧은 했어요. 시기에 많이 갚았네요. 그런 다음에 바로 히틀러가 집권을 하죠. 대공황 이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그 다음에는 빚 못 갚아 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해버리죠. 그 다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카드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발행한 채권들의 50%는 갚아라 다시. 채무가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다 갚은 게 언제냐면은 2010년도였어요. 아, 되게 흥미롭네요. 그래도 그거를 2010년까지 갚았구나. 꼬박꼬박 갚았구나. 네. 이 배상금은 정말 오랜 시간을 두고
이 독일의 발목을 붙잡은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만큼 독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베껴 먹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일화가요. 일본이 사실 승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에게도 배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프랑스나 영국에 주는 돈도 지금 없는 판인 게 일본 돈 준 게 없으니까 이걸 책으로 갚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그 일본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것을 3분의 1로 해가지고 일본 동경 제국대학에 그리고 대만 제국대학에 그리고 경성 제국대학에 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경성 제국대학이 나중에 서울대학이 되는데요. 서울대학에 구간도서관 가면요 어마어마한 독일 책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옛날에 빙클러라고 하는 상당히 유명한 독일 역사학자가 왔는데 서울대학교 도서관 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독일에 없는 책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일본에게까지도 탈탈탈탈 털릴 정도로 독일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진짜 갚기 힘들면 책으로 갚았겠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사람은 살면서 명분이 훨씬 더 중요한 때도 있잖아요. 독일인들 입장에선 야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하는 조항이 231조죠. 그렇죠. 전범 조항이라고 하죠.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범죄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독일 국민들이 피폐해지고 엄청난 분노를 느꼈지만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적개심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고 이런 심리를 이용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예. 동생 믿고 오황제국이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오황제국이나 다른 독일과 연맹했던 국가들에 대한 전쟁 배상도 이렇게 가혹했어요. 오헌 같은 경우는 제국 자체가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영토를 갖다가 뺏겼기 때문에 실체 자체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뭐 물릴 것도 없다 그런 분위기도 갔고. 오스트리아는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인구의 80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 전성기 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14%의 영토만 자기한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독일인들의 심정을 요약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베르사유 조약인데 이것을 독일 사람들은 베르사유의 딕타트. 딕타트란 말은 강압적인 명령, 해라 강압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베르사유 체제를 뒤엎겠다고 하는 응어리가 그 독일인들의 마음에 맺혔던 것이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적인 어떤 정치가들이 결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독일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베르사유 체제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독일인들 눈에는 이 민주적인 독일 정치가들이 나쁜 놈, 유약하다. 매국 놈, 그다음에 배짱 없는 놈 이렇게 되면서 결국 독일 사람들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가보다는 히틀러라고 하는 나치당했다가 예, 그래서 레츠테 호프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지막 희망. 여기서 이제 독일의 비극뿐만 아니라 유럽의 비극, 전 세계의 비극으로 이제 발현이 된 것이죠. 여전히 참 안타까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전쟁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될 사람들에게 못 묻는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부가 특히 이제 그렇죠. 그게 대표적으로 군부죠. 네. 군부는 이제까지 쏙쏙 빠져나오면서 이제 등 뒤에 칼침을 맞았다는 담론이나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그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독일의 군사사학자 중에서 한스 델브릭이 나중에 이런 평을 했어요. 독일 제국은 비스마르크와 몰트케가 일으켜 세웠고 결국에 티르피츠와 루덴도르프가 네. 몰락을 시켰다. 아,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지만 티르피츠나 루덴도르프는 전후에도 극우 정치인으로 변신해갖고 잘 살아요? 오히려 이런 책임론을 갖다가 확산시키면서 다 저 사회주의 정치인 놈들이 잘못한 탓이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 히틀러가 나치당이라고 하는 정말로 그 듣보잡 정당을 만들었을 때 인지도가 없었거든요. 예, 전혀 없었죠. 그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루덴도르프를 끌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마다 한번 내세워서 당의 인지도를 올렸죠. 그리고 또 군부의 실세 중에 한 명이었던 힌덴부르크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통령이 됐지 얼굴 마담이 않습니까? 또 이제 되는 거죠. 네. 이제 역시 보수층의 이 전쟁 영웅의 이미지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대통령에 올라서 나중에 결국에 히틀러에게 대권을 넘겨준 것도 비상대권의 길을 열어준 것도 결국에 힌덴부르크였지 않습니까? 군부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을 희생시키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악의 화신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독일 군부가 사실 가장 반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군 전력을 모두 넘겨라 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빚 갚듯이 이 해군 전력도 다 넘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 빌름사펜과 킬 수병 반란으로 최후의 일전이 무산이 되면서 결국에 독일 해군은 무기력하게 이 휴전협정의 조건으로 박아놓은 일단 함대를 다 넘겨라 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1월 20일부터 일단 유보트들을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트들이 해군 하원구로 가갖고 쫙 이제 영국이 다시 접수해서 거기 억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원양함대 주력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 북해상에서 딱 인계 받아갖고 함정들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스케퍼플로로 끌고 갑니다. 세계대전 때마다 영국 해군이 주로 이 북해에서 대서양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키는 이 기지로 썼는데요. 그래서 전함과 순양전함 총 16척을 비롯해서 독일의 주력 수상함정 74척이 스케퍼플로우 안에 딱 갇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전후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겠군요. 그러면 이건- 독일 해군을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건 아주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 탐내는 전리품이기 때문에 얘들이 다들 누가 어떻게 가져갈지 아주 그냥 이 꿈에 부풀어 있어갖고 이게 휴전협정이기 때문에 아직 이 배들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강화회담에서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이고 그게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는 딴 생각 못하게 여기 억류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욕적인 인물 갖다가 그 당시 이 원양함대 사령관이었던 히퍼 제독은 난 못해, 난 이런 짓 절대 못해 해갖고 결국에 그 당시 로이터 제독이 이 임무를 맡아서 함대를 갖다가 끌고 갑니다. 독일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결국에 다 어느 순간인가는 이거 다 찢겨져갖고 전리품으로 다 나뉘어지겠다. 그래서 이미 로이터 제독과 다른 독일 해군 주요 지휘관들은 그대로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자침. 자침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방치할 영국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아깝죠. 네, 그래서 이때서부터 당연히 조치를 갖다가 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한 74척의 승무원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타고 왔는데 이 승조원들을 이제 빼기 시작합니다. 계속 단계적으로 귀국을 시켜요. 그러니까 배를 관리할 만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계속 줄여갖고 한 12월에 되니까 이게 한 5천 명 정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전투함으로서 기능을 못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 강화 조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6월 달이 되니까 슬슬 윤곽이 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부 다 몰수해서 분배를 갖다가 이제 할 계획에 부풀어 있었는데 사실 영국은 이걸 영국도 다 없애버리는 걸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괜히 분배했다가 괜히 다시 올라가니까. 괜히 키워주지 영국의 말자. 도전은 우리의 적을 키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다 고철로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또 여러 승전국들이 달라붙어서 요구하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6월 21일에 베르사유 조약 체결이 하기로 이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거 이쯤 되면은 독일이 무슨 딴 생각을 할지 모른다. 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6월 21일 밤에 조약이 맺어진 그날 밤에 영국 해군들이 이 각 독일 함정들을 급습을 해갖고 싹 독일 승조원들을 갖다가 퇴거시키고 완전히 영국 해군이 다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약 체결이 이틀 미뤄집니다. 이틀 미뤄지면서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이걸 강제로 들어가는 건 이건 또 위반인데 하면서 좀 더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그 사이에 독일 로이터 제독은 낌새를 다 챘어요. 그래서 우리는 21일 원래 맺어지기로 한 그 날짜에 다 자침을 시켜버린다. 이 원칙을 세웁니다. 근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대부분의 수병들은 이 사회주의에 물들어갖고 반란 일으켰었습니까? 네. 자침 명령을 안 따르려고 해요. 왜 그 위험한 짓 하다가 우리 또 죽으라고? 나 죽으면 어떡해? 예,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영국이 결과적으로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영국이 계속 수병들 이제 퇴거시켜서 독일로 보냈다고 네. 했잖아요. 독일이 그런 식으로 위험한 수병들만 미리 다 본국으로 보낸 겁니다. 사회주의에 물든 수병을 먼저 보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6월 달에 남은 수병들과 장교들은 다 독일 해군의 마지막 영광을 위해서 그 조치를 실행할 사람들만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6월 21일 이날 또 결국에 날짜가 이틀이 비니까 영국이 결정적인 오판을 해요. 이 당시 영국 제1 전함전대가 우리 날짜도 비는데 우리 오늘 훈련하러 나가자.
그러면서 그날 다 스카프 플로어에서 빠져나갑니다. 대부분 빠져나가고 구축함 3척밖에 안 남아 있었는데 로이터가 기회다. 그러면서 이날 10시에 깃발 올립니다. 전 함정 자침 준비. 그리고 11시 20분에 자침 실시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제히 독일 수병들과 장교들이 왜 배수 밸브라든가 이런 각종 구멍들 갖다가 다 열고 다 그 밸브를 갖다가 부셔버리고 다시 그걸 수리를 못하게 물이 차서 가라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짓을 하는지 영국이 알아차리질 못했어요. 근데 이게 1시간쯤 지나니까 배가 왜 기울지? 그때서부터 이제 난리가 나갖고 급장을 쳐갖고 지금 독일군이 자침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다시 영국 해군 전함들이 급히 돌아오는데 당연히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미 왔을 때는 대부분의 함정들이 바닥에 그냥 착저하거나 넘어가 있거나 한 상태였어요. 미국이면 되게 자연스럽게 꺼내가지고 말리면 되지? 하고서는 고쳤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나중엔 다 거의 다 인양을 해요. 거의 다. 그래서 근데 이미 물에 한번 다 젖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심수배는 복구하기가 힘들죠. 돈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범도 안 되고. 근데 사실 해군의 해체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해군 그 군사력의 박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일 육군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의 전통을 둔 약간 프로이센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면 독일 해군은 어떻게 보면 독일 제국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해군을 해체한다는 것은 영국 입장에서는 더 정치적인 입장이었던 거고 독일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이었던 거고 결국 마지막에 이런 드라마틱한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 독일 해군의 자침 혹은 독일 해군의 해체라는 것은 결국 그 사건 자체로만으로도 독일 제국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 중에 74척 중에 52척이 그래서 침몰해 버렸는데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 당시 명령을 발령한 로이터 제독의 기함이 프리드리 데어 그로세, 프리드리히 대왕호에서 자침 명령을 내리고 이날 넘어간 침몰한 배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침몰한 배가 순양전함 힌덴부르크호였습니다. 참 이게 참 그게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음모론처럼 어. 느껴져.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 52척의 배가 침몰되고 연합군의 전함 나눠먹기 꿈은 산산이 깨졌고요. 돌아온 이 로이터 제독을 비롯한 수병들은 영웅대접 받았겠죠. 영웅 대접을 그렇지. 받았습니다. 독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독일의 그 당시 정서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1차 대전 저희가 짧게 좀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꽤나 길게 보아이즈 해설판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1차 대전을 바라봤을 때 우리 네 분은 어떤 시선으로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으세요? 저는 드디어 끝났다. 1차 대전. 근데 뭔가 찜찜하다. 딱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쟁 자체도 그렇고. 네. 저는 굉장히 찜찜한 것 중에 하나가 1차 세계대전에 여러 가지 진면목을 전달하려면은 10표는 더 했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댓글에도 가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해전을 너무 안 다루는 게 좀 뉴질란드. 안타깝다. 네. 그리고 특히 1차 세계대전의 가장 분수령적인 대해전으로 꼽히는 유틀란트 해전을 제대로 못 다뤘다는 게 너무나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거 외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외전으로 한번 네. 한다면 꼭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여기서는 꼭 해야 되는 거 못해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는 외전에서 반드시 애프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지성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1차 세계대전을 다뤄보고 싶은데요. 제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어떤 유럽인들, 세계인들의 멘탈리티를 말하자면요. 조울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증, 울증이 있을 텐데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조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인간에게 행복보다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다 뒀고요. 그 이후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낙관적인 기대를 다 버리게 되고요. 그 전에 조증 상태의 유럽인들이 어떤 확실성, 그다음에 절대성을 신봉했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 그리고 상대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에서 말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 상대성 원리라든지 불확정성의 원리가 대중에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이미 대중들이 절대성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세상은 불확실해, 세상은 상대적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과학계라든지 지성사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님. 그러니까 1차 대전이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신생강국 독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걸 때문에 이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전쟁의 결과가 이걸 해결했느냐? 전 전혀 해결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국제연맹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 국제연맹도 이 전쟁에 제 역할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국제연맹이 이제 바로 힘을 잃었죠. 네, 힘을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국제연맹이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고 20세기의 모든 분쟁은 이 1차 대전부터 시작됐다.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곧바로 2부 2차 대전이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냉전까지. 모든 씨앗은 시발점이 바로 1차 대전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저희는 사실 그 전 이야기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진행자로서 본 건 쟤네들 뭉치면 위험해. 쟤네 못 뭉치게 해야 돼 하고 공격하다가 뭉치고 나서 야 우리 이제 건드리지 마가 됐다가 나 안 치면 쟤네가 우리 칠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독일이 먼저 공격을 해서 1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진짜 결말이 나와서 시작된 전쟁이 없어요. 상상 속에서 걱정을 하고 상상 속에서의 적대시가 결국 전쟁으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평화를 상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1차 대전 내내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났는데 다들 원치 않았던 전쟁인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 같고 또 누구도 중간에 멈출 수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대변했던 전쟁이 아닌가. 그리고 당연히 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났죠. 전 세계적으로. 이들에 대한 추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겠죠. 일단 전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6일이 그 전몰용사들의 추모 현충일이지만 유럽에서는 11월 11일을 일종의 현충일로 모시는데요. 그때 사실은 그 영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빨간색 꽃 모양의 헝겊 브로치를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개양귀비 꽃이라고 하는 포피라고 하거든요. 포피데이라고도 말하는데 본 적 있어. 약간의 그 전사가 있습니다. 이게 그 캐나다군의 군의관으로 존 맥크레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게 플랜더스의 들판에서라는 거예요. 플란더스가 사실은 엄청난 그 격전지였기 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서 붉은색 꽃이 피었는데 그게 개양귀비 꽃입니다. 피를 머금고 자라났다 예. 그런 거. 그래서 1920년에 프랑스에 그 게랭 부인이 있었는데요. 많은 또 고아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쟁과 예, 고아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양귀비꽃을 브로치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서 모은 돈을 가지고 고아들을 도왔죠. 사서 그러면 달고 헌화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전쟁 희생자들을 돕는 운동이 된 예,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회나 영국 같은 경우가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추모하고 기억하는 전쟁은 2차 대전보다 오히려 1차 대전인 것 같다는 예. 거를 이렇게 교수님 설명 통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이 포피도 포피지만 푸른 수레꽃이라고 하는 어떤 파란색 꽃을 널리 그 전쟁의 상징으로 보는데요. 이게 그 포탄이 떨어진 자리가 폐허가 되면서 식물들이 잘 못 자란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가는 꽃이 바로 이게 수레 국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예. 롱 엔게이지먼트에 보면 격전지를 갔는데 저 꽃이 쫙 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양귀비 꽃이든 수레 국화든 사실은 잡초입니다. 잡초기 때문에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인다. 네.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과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꽃이 연결되면서 넋을 기리는 꽃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죠.